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고 영업시간마저 단축되자 일부 자영업자들이 무건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검은색 복장을 한 자영업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고강도 방역수칙이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이날 모인 자영업자들의 시위는 빗속에서도 1시간가량 이어졌으며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대신 검은색 복장으로 무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함께 걷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가게 앞에 검은 우산을 내놓고 뜻을 모았고요. SNS에서는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문구를 적은 해시태그 운동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고요. 4단계 지역 중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초 루마니아에서 우리나라에 기부한다고 알려졌던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정부는 백신 스와프, 즉 교환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루마니아 정부와의 백신 스와프를 통해서 45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 물량을 공급받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과의 스와프를 통해서 7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들여온 것처럼 백신 수급을 위해서 정부가 외교적인 협력을 비롯해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모더나와 계약한 4천만 회분 중에서 단 6%만 국내에 들어왔고 이번 달 도입 물량도 절반으로 줄어 모더나 본사에 대표단을 보내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을 한 달가량 앞두고 과일값이 껑충 뛰고 있습니다. 사과 10개 기준 소매 가격이 3256원으로 전년 대비 14% 올랐고요. 낙과 피해가 컸던 배는 47%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사과와 배는 지난해 수확해 비축해둔 물량인데 이 태풍 피해로 수확량이 적어 가격이 높게 책정됐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로 많이 찾는 과일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소비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과일값은 핵과일이 나오기 시작해야 가격이 내려가지만 지난 주말부터 가을 장마가 시작되면서 추석 때까지 과일값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코로나19 현황입니다. 8월 2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628명으로 47일째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23만 6,300여 명입니다. 이어서 백신 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22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35만 9,500여 명이 추가돼서 2,586만 6,9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 백신 1차 접종률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2차 신규 접종자는 12만 2,700여 명으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1,156만 2,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북상하는 태풍 오마이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새벽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했는데요. 오늘 밤 제주도 부근을 지나 이 자정 무렵엔 남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 자세히 보시면 남해안과 제주산 간에 최고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200mm 이상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시간당 70mm 이상, 중부지방에도 최대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 태풍 오마이스는 강풍까지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부지방에 초속 30m, 중부지방으로도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오래된 구조물의 붕괴, 또 가로수가 뽑힐 정도의 위력이니까요. 태풍에 의한 피해 없도록 야외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6도, 한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1도 선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많은 양의 비와 함께 거센 바람까지 불면서 요란한 날씨 예상됩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친환경 미래에너지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수소 이러면 아무래도 안전할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수소 원료 자체가 우리에게 크게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또 폭파물 이런 폭탄에도 쓰이는 물질이라서 수소 딱 했을 때는 뭔가 이 폭발의 위험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 항상 하곤 하죠. 이게 아무리 고갈되지 않는 미래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그래서 오늘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안심하고 써도 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시죠. 인류의 생활을 바꾼 화석연료는 지구의 환경도 바꿨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해 환경이 파괴됐고 그 때문에 발생하는 이상기온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죠. 인류가 살아남는 길은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는 것. 그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게 수소입니다. CO2가 배출되지 않는 매우 깨끗한 전기와 열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했죠. 그런데 안전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수소, 믿고 써도 되는 친환경 에너지일까요? 위험한 에너지일까요? 배기가스 없는 자동차가 대세로 떠오른 요즘 석유 대신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자동차도 늘고 있는데요. 차에 수소를 채우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예요, 하얀 거? 들어갈 때 영하 33도에서 영하 40도입니다. 들어가는 온도하고 외기 온도하고 차이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거죠, 그래도. 그렇죠. 여기 보시면 차량 온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85도까지 넘어가면 시동 자체도 안 걸리고 충전도 안 돼요. 워낙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서 2중, 3중으로 돼 있어서 사고 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온도부터 압력까지 모든 게 정상일 때만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번엔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발전소를 찾아갔습니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도심에 자리한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인데요. 아파트 단지 근처의 발전소라니 게다가 규모도 너무 작은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가동을 시작했다는데 정말 여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긴 할까요? 양이 적을 것 같은데요. 에?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39.6메가와트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1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 열은 26,000 가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양이랍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가동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수소에너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죠.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지역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는 수소폭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게 이제 수소폭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또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19년 초였나요? 그 강릉 수소 탱크 폭발 사고가 또 바로 일어나는 바람에 수소 탱크가 폭발한 사고 이후 역시 수소는 위험하다는 꼬리표가 생겨난 겁니다. 안전이 걱정된 주민들은 더 거세게 발전소 건립을 반대했는데요. 어떻게 주민들 마음을 돌린 걸까요? 그 수소에 대한 폭발 가능성 그리고 환경적인 오염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 풀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 양해를 하시고 협의를 해주신 거죠. 정말 안전한가요? 안전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이렇게 많은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진짜 안전한 거 맞나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응? 그렇죠? 이건 도시가스가 외부에서 우리 부지 내로 들어오는 정압기라는 겁니다. 안전 보장의 근거는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에 있다네요.
먼저 천연가스를 지하로 안전하게 공급받고요. 여기에 고온 고압을 가해서 수소만 추출합니다. 그리고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요. 그 역할을 맡는 장치가 바로 이 연료전지라는 겁니다. 수소를 따로 저장하지 않고 바로 전기로 변환하는 거죠. 저희 그 연료전지 발전 시설 안에는 수소를 저장해서 연료로 쓰는 통이 따로 없고요. 이 기기 안에도 수소 저장되는 가스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석 연료를 태울 때처럼 연기나 유해 물질이 배출되지도 않고요. 이 안에는 어떤 장치가 들어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네, 이게 저희 현장에 있는 그 연료전지 주기기 모형도입니다. 연료전지 안에 설치된 부품인데요. 천연가스에서 걸러낸 수소를 산소와 결합하는 장치만 있고 수소를 저장할 공간은 없습니다. 바로 전기와 열 에너지로 변환하죠. 수소나 다른 도시가스가 우리 기계 안에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나 화재의 위험이 아주 희박하다는 점을 시스템의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산된 에너지는 변전소를 거쳐 필요한 곳으로 수송됩니다. 수소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에 누출된 수소가 모여서 가스 구름을 형성해야 되고 가스 구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소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로서 대기 중에 누출이 되더라도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 가스 구름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 위험 상황이 생기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113호기 아까부터 출력이 400으로 좀 낮게 돌고 있는데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365일 24시간 내내 이 상황을 지켜보는 건 기본이고요. 이렇게 수시로 확인을 한답니다. 아이 설마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요? 출력량이 그대로 이제 발전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제 안전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엔 무슨 대책이 있는 건가요? 운영 과정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만약에 사소한 이상 현상이라도 발생을 한다면 즉시 연료전지 가동을 멈추고 철저하게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재가동을 할 것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가동을 반대했던 주민들의 마음을 돌린 비결은 소통과 협력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보도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치들이 나타나 있죠. 네. 저 수치들이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센서를 붙여서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주민들도 이렇게 직접 보고 듣고 나면 마음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지금 이런 시스템도 좀 보여주고 해주신다면 그 시민들도 반대했던 분들도 많이 좀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이래서 소통이 중요한가 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인류의 생존 시간을 늘리는 첫걸음. 그 시작은 친환경 에너지를 향한 우리의 관심이 아닐까요? 네, 월요일 행복한 아침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건우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먼저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눌까요? 지난주 깜짝 놀라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11일 밤에 있었던 큰 화재거든요. 충남 천안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엄청나게 큰 불이 났습니다. 네. 그때 불이 얼마나 컸냐면 진화에만 3시간이 넘게 걸렸고요. 또 소방차 50대가 넘게 투입된 대형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 아파트 주민 등 8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됐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게 있었는데 화재 피해를 본 차량이 무려 600대가 넘으면서 초대형 보험 사고로 번질 조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긴박했던 그날의 현장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이 거차죠? 영상입니다. 네. 최초 발화 장면이 찍힌 CCTV예요. 네. 터졌어. 폭발을 합니다. 예, 일단 한번 승합차가 큰 폭발하더라고.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되고요. 운전자가 이 폭발의 충격으로 옷이 찢긴 채 밖으로 나와요. 지금 밖으로 나오는 거 보이죠? 이 남성이 야간에 아파트를 돌면서 출장 세차를 하는 업체 30대 직원이었거든요. 어찌할 바를 모르죠, 지금. 네네.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차량에는 스팀 세차에 사용되는 LPG 가스통이 실려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LPG 가스통이 터진 거군요. 근데 직원이 너무 당황했어, 지금. 본인도 많이 다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 영상을 보는 내내 좀 안쓰럽더라고요. 네. 업체 직원이 양팔 등에 뭐 3도 화상을 입었고요. 신고를 해야 되니까 전화하고. 출장 세차 차량을 이미 집어삼키고 네. 빠르게 번져나갔거든요, 주변으로. 지하 2층에서 시작돼서 1층까지 올라오면서 수백 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는 불이 녹거나 그을린 차들로 폭격을 맞은 듯 정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한꺼번에 치우기도 힘들어서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총 666대의 차량이 피해를 받고요. 그중 16대가 완전히 탔고 12대는 반소 정도고 또 622대가 그을은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700대 가까운 차가 저렇게 된 것 보니까 진짜 대형 사고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런데 또 피해액이 예상보다도 훨씬 커서 정말 놀랐습니다. 네. 굉장히 큰 액수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약 100억 원에 달한다고요? 네, 이 화재가 발생한 곳이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컸는데요. 불당동 신축 아파트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외제 차량이 정말 많았거든요. 현재까지 4대 화재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현황에 따르면 666대의 차량 가운데 470여 대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그중에 170여 대, 그러니까 전체 차량의 한 3분의 1 정도가 외제차였다고. 그래요? 그중에서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독일 M사 차량이 고가차만 100대에 이른다. 그 차가 100대나 있었어요. 네. 야. 그러니까 이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로 인해서 총 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걸로 이렇게 추산을 했거든요. 하지만 손보업계가 추산한 건 좀 다릅니다. 외제차가 워낙 많았던 데다가 주차장 시설 피해도 컸기 때문에 피해액이 무려 100억 규모의 얘기가 나옵니다. 피해 금액이 100억 원이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저는 전소 피해를 입지 않은 차는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 그을은 피해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피해를 입은 차량들의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쟤를 온통 뒤집었었거든요. 그런 바람에 심각해. 원래 자동차 색이 어땠는지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진으로 역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게 화재 현장에서 견인되던 차량입니다. 무슨 색인지 아시겠어요? 그 검은색 차 같아, 진짜. 그러니까요. 예, 검은색 차량 같아요. 처음 봐도. 위장막인 줄 알았다, 뭐 무광 블랙 도색을 한 줄 알았다면서 그을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진다. 이런 반응들이 온라인에서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거 세차한다고 제가 떨어지겠냐고요. 와, 저거 큰일인데. 원상복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그을은 피해를 입은 차들 자력으로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젤을 닦아내면 표면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돼요. 아무것도 닦아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예 도색을 전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열 때문에 표면이 녹아서 도색이 아예 불가능한 차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운행은 되지만 그을음 차들도 손상을 많이 입은 거죠. 피해를 많이 입은 거고 또 제가 엔진룸 안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또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 이 불나면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냄새 때문에도 또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네. 아유, 어떡하냐. 저거 화재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처음에 듣는 얘기로는 무슨 뭐 담뱃불을 붙이다가 터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SNS상에서 많이 떠돌았죠. 하지만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경찰 관계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출장 세차업체 직원이 심한 화상을 입고 입원을 한 상태라 아직 면담 조사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담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는 아직 사실 무근인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잘못된 소문이 재생산이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뒤죠. 지난 18일 오전 국과수와 소방, 경찰은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빠르면 20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거라고 합니다. 감식 결과가 나오면
화재의 원인이나 화재가 확산된 경위 등 사건의 전말이 보다 명확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기사가 차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 폭발했잖아요. 근데 담배를 피다가 쟤를 뒤로 던지지도 않았을 텐데 원인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죠. 그 이번 화재가 밤 11시쯤에 있었다고 그러고 네. 다들 뭐 대부분 차 이렇게 주차해놓고 자는 시간이라 속수무책이었을 텐데 배상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유. 자동차 보험을 뭐 대임이 있고 대물이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뭐 사람이 이제 많이 다치지 않았기, 다른 사람이 많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물 배상이 되는데 이 대물 배상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잘못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이제 차량에 이제 그 손해를 배상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세차업자가 만약에 과실 책임이 있으면 이 세차업체 보험회사가 이제 다른 이제 차량에 이제 피해 배상을 해야 되는데 보험 한도가 1억 원이에요. 근데 피해 배상이 지금 100억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100분의 1밖에 이제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보상 방법은 없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차 보험 들어보셨죠? 네. 여기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기 차량 손해담보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가 났다거나 이번 사고처럼 이 화재나 폭발이나 도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차량이 부서진 경우에 수리비의 일부를 여기를 통해서 이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약인데 이게 문제는 의무 가입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이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보통 이 자차 가입 비율이 60에서 한 7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수입차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서는 수입차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여기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상 한도액이 가입한 내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차의 차량 가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가입한 자차 보험의 최대 한도가 3천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피해액이 2천만 원인데 내가 가입한 보험 한도가 3천이라고 하면 2천만 원 전액을 그때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얼마나 비싼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차 보험 보상 한도가 얼마냐. 그러니까 보상금이 달라지니까 이 자차 보험 보상 한도 얼마예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짜증을 내? 아침이라. 근데 특이하게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안 든 사람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었을 때 이제 약관이라든지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어요? 모르죠. 안 해봤죠. 자차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르시죠? 왜냐하면 자차 보험은 의무 가입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약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차 보험은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이 꼭 내 차를 이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원인 불명으로 차량이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배상하는 게 이제 자차 보험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자차 보험에 들었으면 이제 그 각자의 이제 보험사가 이제 보상을 하겠지만, 만약에 자차 보험에 들지 않았으면 아까 뭐 허 변호사님 설명한 대로 결국은 가해자를 찾아가지고 구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가해 차량이 예를 들어서 영세업체다. 그러면 그걸 다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화재 원인을 밝혀야만 또 청구할 수가 있고요. 화재 원인은 이제 원인 미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차 보험 여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재 원인이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렇죠. 그 원인 제공자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100억 규모란 말이에요. 너무 커. 근데 뭐 한도가 1억이면 다 배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이 해당 업체가 굉장히 좀 영세한 규모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손해를 다 배상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업체 직원이나 업체가 지불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산 신청이라도 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뭐 피해자라든가 보험사에서 돈을 회수한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뭐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는 다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차량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다 타버리는 전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정밀하게 감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한다는 게
무척 어려워지거든요. 네. 근데 원인 불명으로 종결이 돼버리면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될지 그런 난감한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주차장 화재 사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요. 빈번하지는 않은데 한 번 나게 되면 이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그 남양주의 한 건물에서도 맞아, 비슷한 사고 있지 않았어요? 아, 맞죠. 예, 네. 가산동이었습니다. 지난 4월이었는데요. 그 주상복합에서 큰 불이 나서 이재민이 1,000명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산 피해도 있었는데요. 1층 중국 음식점의 주방에서 처음 화재가 발생했고요. 불이 이 필로티 형태였기 때문에 1층 주차장으로 옮겨붙으면서 피해가 컸어요. 그래서 결국 차량 40대와 건물 35개 점포를 모두 태우고 말았습니다. 소방당국이 추산한 피해액이 94억이었지만 또 그 외의 경제적 손실까지 따지면 못해도 수백억 원의 피해가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주차장 화재가 이렇게 대형 화재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차가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가연성 소재가 많습니다. 안에는 복합 소재라든지 플라스틱 소재가 많고요. 특히 주차장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게 환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번질 수가 있어. 얼마 전에 전기 자동차를 몰다가 대리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이제 살짝 부딪혔는데 거기 있는 차주가 그냥 사망을 했어요. 전기차가 이제 화재가 너무 크고요. 이게 문이 안 열린다고 합니다. 그 사망한 분이 큰 로펌의 대표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니까 정말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 차량 화재가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차장에는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둥이나 벽에 25m 간격으로 비상벨을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불씨만 보더라도 비상벨 눌러서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소화기 설치돼 있는 거 아셨어요? 주차장에 소화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가는 지하 주차장에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지난 4월 송파구 가락동의 한 대형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업무용 이륜차를 세워놨는데 여기서 불이 났는데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해서 대형 사고를 막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평소에 이런 큰 걸로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어떤 부주의 이런 것들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평소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안전수칙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각종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부터 갈까요? 네. 자, 음식값 대신에 이거 낸 손님입니다. 얼굴값 낸 손님? 음식값 대신에 뭘 냈을까요? 그러면 좋겠다. 정답은? 뭘 냈을까요? 뭐야 이거? 이 사건은 한 식당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자, 남자 손님 역할은 이정수 씨, 여자 손님은 제가, 사장 역할은 이재영 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제 남자친구의 별명은 염전입니다. 소금만큼 짠, 나는 짠돌이거든요. 남자친구 지갑 열리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든데 그날은 웬일인지 저녁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비싼 갈비를 말입니다. 아우 자기야 갈비 맛있지? 오빠가 사주는 거니까 많이 먹어. 이게 얼마만에 먹는 고기야. 그것도 갈비야. 근데 갑자기 왜 그럼 갈비를 사는 거야? 어디 취업이라도 됐어? 취업은 무슨 이 오빠만 믿고 갈비냐 마저 뜯어. 나랬죠. 조금 못 믿어왔어요. 근데 저희는 갈비를 맛있게 먹었죠. 저녁값만 6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가 됐는데 남자친구가 지갑 대신 자기 다리를 떡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를 뽁 하고 뽑지 않겠어요? 따가. 아 요새 잘 안 뽑히네 이게. 뭐 하는 거야? 계산해서 다리 털을 왜 뽑고 있어? 기다려봐봐. 오빠가 지금 계산하자. 뭐? 이봐. 사장 어디 있어? 사장. 예. 무슨 일이신가요, 손님? 여기 이거 무서워.
아, 이 요망한 게 음식에 들어있었어. 심지어 머리털도 아니고 꾸불꾸불한 게 이거 채모 아니야, 채모? 야, 음식이 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아유, 더러워서. 아니, 이게 여기 왜, 아이고, 일단 죄송합니다. 아유, 근데 이상하다. 우리 주방에 이렇게 긴 털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내 털이라는 거야, 어? 비싼 갈비 먹으러 왔다가 비상해갖고. 그러게, 비상하네. 죄송합니다. 예, 손님 음식값은 안 내고 가셔도 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심해요. 연신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는 사장을 뒤로 한 채 저희는 가게를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남친은 공짜 밥 든든하게 먹었다면서 싱글벙글한데 저는 찝찝하더라고요. 살다 돈 대신 다리털 내고 밥을 먹게 되다니 이거 우리 커플 이래도 괜찮을까요? 야, 이거 안 되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이런 남편 진짜로 포항의 한 갈비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와, 40대로 보이는 남녀가 음식점에 방문해서 6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네. 다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 고기에서 달걀 껍데기가 그리고 밥에는 머리카락이 아닌 꼬불꼬불한 이 채모가 나왔다고 그렇게 항의를 한 사건입니다. 식당 사장 입장에서는 막 먹다가 뭘 나왔다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맞아요. 너무 당황스럽죠. 그것도 이제 몸에서 나온 털이라고 하니까 더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손님이 화를 내면서 음식값도 내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가. 그래서 CCTV를 보니까 실제 이물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손님이 뭔가를 넣는 듯한 자작극을 한 게 드러났던 거죠. 이 업주는 얼른 수기 명부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번호와 인적사항 모두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야,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었다는 거 애초부터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업주도 이 태연하게 범행을 한 걸 보고 초범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일을 벌였는지 CCTV로 함께 보겠습니다. 딱 걸렸어 이제. 바로 이 영상입니다. 자, 남성 고깃집에 들어옵니다.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식사를 즐기죠. 자, 음식을 먹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계산할 때가 되니까. 다 못 보고 있어.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을 살펴요. 근데 다리를 올리더니 뭔가를 넣어요. 저 뭐죠, 저게? 슬쩍 투척을 합니다. 몸 안쪽에서 뭔가를 꺼내죠. 그리고 다리에서 슬쩍슬쩍 뭘 하는 거죠? 채모를 뽑아서 밥에 뿌리는 겁니다. 아니 좀 싱거워서 소금 뿌린 건 아니죠? 뭐 양념인가요, 채모가? 정말 안 붙는 삽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른 거야. 불렀어. 나왔다 이러고. 네, 저 달걀 껍데기도 넣었거든요. 어떡해. 진짜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가세요. 네, 이 태연하게 사장을 불러서는 또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거세게 항의까지 했거든요. 그 뒤에 남자와 여자 계산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를 나가버리고요. 적반하장의 손님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요. 업주는 CCTV의 증거와 함께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업주도 이상하니까 CCTV를 확인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업주는 해당 음식점에서 고기를 다듬는 장소와 또 달걀을 쓰는 장소가 분리가 아예 돼 있어서 달걀 껍데기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돌려봤던 거고요. 또 결정적으로 당시 주방에는 어머니만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네. 그런데 딱 걸렸네. 이런 이물질이 나온 게 너무 이상하니까 CCTV를 돌려본 겁니다. 다행히 그 장면이 CCTV에 남아 있었는데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이 범인이 잡혔나요? 안타깝게도 이 범인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해요. 진짜? 사건이 일어난 곳이 포항이었거든요. 업주 말에 따르면 포항 지역 주민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고 그 지역에 방언을 쓰질 않았고 서울말씨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포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거든요. 아직 범인이 검거가 되지 않았으니까 혹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분이 계시다. 그리고 CCTV 속 방금 비슷한 남녀를 봤다. 그리고 비슷한 행동을 했다. 다리를 올렸다. 그렇다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수기 명부까지 허위로 작성했다는 걸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의도된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누리꾼들 반응은 어떤가요? 누리꾼들 반응 정말 우리랑 비슷했을 겁니다. 저 영상을 분노하죠, 보고. 분노. 네,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힘든데 저런 진상을 부리냐.
다리털이 화폐라도 되냐, 돈을 내라. 우리 가게 오기만 해봐라. 내가 털을 다 뽑아주겠다. 이런 뭐 자영업자 입장에서 공분하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거 이제 잡히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 디지털 화폐 들어봤어. 다리털 화폐 처벌. 자, 이런 진상은 정말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거짓으로 이제 본인의 이름도 속였잖아요.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잖아요. 일종의 무전 취식의 일종인데 굉장히 재질이 안 좋죠.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업주로 협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협박을 해서 돈을 받으면 공갈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굉장히 재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을 못 잡았다고 했잖아요.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다리털로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DNA 검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면 근데 그거 버리진 않았을까요?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버렸을까? 아니야. 아니면 보관해놓지 않았을까요? 보관해놨을 그렇죠. 거예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저게 CCTV만 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 그렇죠. 소리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 네. 아 근데 또 수기명부도 허위로 작성한 거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 방문자는 전자 출입 명부를 작성을 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기로 명부를 맞아요.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작성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업주 관리자는요. 이게 내용이 맞는지 신분증이랑 대조를 해봐야 되고 전화도 걸어서 번호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사실 뭐 장사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가 뭐 허위명부 작성으로 역학조사를 어렵게 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 업주에게는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도 있고요.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고 또 뭐 각종 지원 대상들이 있잖아요. 재난지원금 이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두실 거는 CCTV 찍혔어, 딱 걸렸어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참고 자료고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만약에 있다면 보관해 두시고 버리면 안 된다. 중요한 거죠. 찝찝한 사건 알아볼게요. 그래요. 네,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이거 주고 전셋집 뺏은 집주인. 다리털 주고. 무섭다. 다리털은 아니겠죠. 자, 이거 주고 전셋집 뺏은 집주인. 50만 원.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전세를 살고 있던 한 세입자의 한 이야기인데 집주인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세입자 역할은 제가 하고요. 특수 음향 효과 이재용님 지난주 너무 좋았어요. 갈매기 이거 좋았어요. 자, 오늘도 기대됩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금까지 2년을 무탈하게 살았으니 자동으로 전세 계약을 갱신해서 2년 더 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집주인 때문에 저희 가족은 비상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띵똥띵똥. 벨소리가 참 띵똥띵. 상쾌하다. 어머! 아주머니 웬일이세요? 집주인 아주머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다른 거 아니고요. 일단 근처에 관악산 있는 S대 아시죠? 근데 글쎄 저희 딸이 그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관악산 근처면 서울대? 어머! 축하드려요 아주머니 너무 좋겠다. 어머 축하까지요. 그래서 말인데요. 집 좀 빼주셔야겠어요. 일단 저희 딸이 통학하려면 이 집에 살아야 되거든요. 실거주 아시죠? 집주인이나 집주인 가족이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아무튼 8월까지 집 좀 비워주세요. 예, 알겠죠?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방을 빼달라고 한다면 영락없이 방을 빼줘야 한다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전세 난민이 된 저희 가족은 부랴부랴 집을 구하러 다녔고 결국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새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띵똥띵똥. 나 이 벨소리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주머니 또 오셨네요. 이사 준비는 뭐 잘 되세요? 그게 말이에요. 딸이 이사를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고 보니까 서울대가 아니라 서운대에 붙었더라고요. 서운대? 어머, 서운해요? 아니 그럼 저희도 이사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집을 구하기 급하게 구하느라 대출도 1억이나 무리하게 받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어쩌겠어요. 이렇게 된 거를 저기 여기 합의서에 도장이랑 좀 찍어줘요. 피차 머리만 아플 테니까 소송 같은 거 걸지 말자고는 합의서예요. 내가 이사 지원비로 50 챙겨드릴게요. 50만 원? 이걸로 퉁치자는 거예요?
아니 이분 손해가 얼만데 그렇게 못하죠. 싫으셔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 아직 내 손에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 나한테 보증금 받아야 이사를 가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도장 찍고 우리 서로 갈 길을 가버립시다. 이 아줌마 정말 진짜 짜증나. 갑자기 실거주를 못하게 됐다고 말을 바꾼 집주인. 알고 보니 집 전셋값이 올라서 처음부터 저희를 내쫓으려고 거짓말한 것 같았습니다. 분통이 터지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어떻게 하면 좋죠? 너무하네요, 이거 진짜. 이 꼼수를 부리는 거죠. 네. 꼼수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세입자가 그 집주인의 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해서 집을 급하게 비워준 사연입니다. 집주인은 딸이 살아야 하니까 8월 계약 만료 때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세입자는 이 일방적인 통보에 부랴부랴 급하게 아주 비싼 가격으로 무리해서 새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돈을 또 대출 받아가면서 집을 또 구했잖아요.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손해를 보고 이삿집을 구하게 됐는데 세입자가 이삿 날을 잡으니까 집주인이 저희 실거주를 못하게 됐다고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50만 원을 줄 테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50만 원 갖고는 이사비를 부족한데 말이죠. 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있는데 꼼수를 부린 거네요. 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죠. 예전에는 전세 세입자가 2년만 거주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기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 요구권을 1회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2년에서 총 4년을 거주를 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한편 이제 집주인과 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실제 거주를 할 때에는 집주인이 이 계약 갱신을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거주를 할 거라고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못하게 해놓고 정작 나중에 아니라고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근데 이번처럼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안 하게 된 경우잖아요. 이럴 때는 세입자만 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사실 관련 법이 마련이 돼 있고요. 집주인의 실거주가 진짜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을 하거나 집주인의 실거주가 허위로 밝혀진다면 세입자는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갖고 쥐고서 협박을 하니까 세입자가 이게 겁이 나서 그냥 요구를 순순히 들어준 게 문제입니다. 다른 데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안 풀리면 이게 또 황당해지니까. 근데 요걸 이용해서 세입자가 보증금으로 이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저지? 그렇죠. 절대로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는 합의를 하시면 안 돼요. 합의하면 번복이 힘들거든요. 일단은 이 세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사 비용이 50만 원보다 뭐 말도 안 됐잖아요. 턱없이 더 많이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새 집을 알아보려는 복비라든지 아니면 뭐 더 비싼 데로 갔으면 그 차액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예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치의 임차료라든지 그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큰 금액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정말로 이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이 세입자를 속였다 그럴 경우에 뭐 사기죄가 될 수가 있고요. 뭐 협박을 하면 협박죄로 고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짜리 배상금을 50만 원으로 맞바꾸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안 한 사실을 끝까지 숨겼다. 그거 알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 자기가 마치 살 것처럼 얘기하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있어요. 세입자는 그거를 뭐 매일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법이 시행령이 바뀌었는데요.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실제로 이 집에 누가 거주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딱 봤더니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얼떨결에 그 합의서 50만 원을 주겠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뒤집기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항상 배우는 것처럼 어디 사인하고 도장 찍고 이건 정말 주의를 안 돼요. 하셔야 맞아. 됩니다. 이게 이 서로 합의를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을 했다고 하면 갱신 요구권을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사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처럼 지금 이사비 50만 원 이거 너무 부당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과연 적절한 합의라고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럼 정말 억울할 텐데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법적으로는 부재소 합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지 유효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요건들 중에 지금 이 사례랑 관련이 있는 제일 중요한 요건이 이것도 공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망이나 뭐 착오에 의하거나 강박에 의해서 뭐 보증금 안 돌려준다 이런 강박에 의해서 이런 합의를 했다. 또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 효력을 부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도 이 비슷한 입장인 것이 어떤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사람한테 강요를 해서 이런 부재소 합의를 한 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부재소 합의를 하셨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법정에 가서 이 효력 여부를 다툴 수 있겠지만 이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인해 주시는 것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요즘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집주인들이 어떻게든 이게 세입자들 쫓아내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많죠. 네네. 네. 부동산 커뮤니티에 그런 글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이 많은 맘카페에 올라가 보면 또 그런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부동산 카페에선 집주인들의 세입자 내쫓기 방안이 회자된 적이 있을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집값은 오르고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까 주택 임대차 분쟁이 상당히 폭증하고 있거든요. 각종 꼼수를 통해서 어떻게든 쫓아내고자 하는 집주인 또 버티고자 하는 세입자의 갈등.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부당하게 내쫓기지 않으려면 네.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될까요? 제가 다년간 실무 경험에서 아주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집과 관련된 분쟁,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쟁이 있잖아요. 버티는 자가 결국 이기더라고요. 세입자 같은 경우에 나가지 말고 버티세요. 이혼 소송에서도 막 누가 집 찾냐 버티세요. 왜냐하면 한번 집을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집주인이 명도 소송을 하거든요. 명도 소송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게 1년,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조정을 하는데 아쉬운 사람이 뭔가 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 같은 게 굉장히 지금 부당하게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본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집에 거주하면서 주장을 하시고요. 그때 이제 소송이라든지 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니까 계약서라든지 뭐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런 거를 꼭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반대로 집주인이 내가 진짜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세입자가 버티고 안 나가. 어쩔 수 없어. 빨리 명도소송 할 수밖에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또 있을 것도 같아서. 이거 몰랐네요. 그렇게 되네. 근데 다만 부당하게 전셋집을 빼라고 할 때 그때는 굳이 그거에 응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예. 또 다른 예방책이 있을까요? 이제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잘 돼서 내 집 사서 나가는 게 이제 최고인데 또 그리고 임대인도 동시에 세입자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집값이 너무 비싸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어려운 시대니까 서로 이제 양보를 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굳이 이런 부당한 어떤 그 집을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갱신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선을 그어두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변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갱신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6개월 되는 날 바로 이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묵시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거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뭐 내용 증명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이메일 같은 걸로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는 걸로 해두시고 요걸 다 증거로 남겨두셔야 되고요. 부득이하게 전화통화나 대화로 얘기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요걸 녹음을 하셔가지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법 전에 무엇보다도 상식선에서. 그래.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사건 사고를 통해서 법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 입장.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Q&A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네, 이효선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다들 행복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연자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저는 안양에 살고요. 딸 하나를 둔 60대 엄마입니다. 딸이 드디어 올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 날짜를 잡은 그날부터 딸하고 매일 전쟁입니다. 먼저 집을 구하는 것부터 문제예요. 요즘 집값이 무섭게 올라서 몇 억을 줘도 내 집 사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살 수 있을 때 대출을 좀 꺼서 서울 외곽에 집을 사라 해도 그냥 서울에서 계속 전세로 살겠대요. 제가 딸한테 어느 세월에 집 살래? 물으니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엄마,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나는 집 안 사고 그 돈으로 평생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래.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젊으니까 몰라도 나중에 애 낳고 나이 들어서 남의 집 전전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또 결혼식도 문제예요. 일가 친척 하나 안 부르고 자기 친구들만 불러서 스모 웨딩으로 하겠답니다. 결혼식 비용을 아껴서 애대체를 산다나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부모 욕먹게 집안 어른도 안 모시고 결혼하는 몰상식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자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엄마 말을 몰라주는지. 딸 결혼시키기 전에 딸과 의절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 네, 참 딸을 걱정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엄마는 이제 자녀에게 도움이 좀 되고자 잔소리를 하는 거고, 맞아. 자녀 입장에서는 내 생각이 맞는데 내가 계획한 인생에 그 길이 있는데 왜 자꾸 간섭하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자식 걱정 끊임이 없어요. 맞아. 자식 걱정은 이번 생엔 안 끝납니다. 분명하고요. 그래도 걱정이 돼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또 자식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거 혼사와 관련된 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문지방을 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 사실은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난다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네. 요즘 결혼 안 한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 걱정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한 서울의 한 아파트는 이런 모임이 있대요. 이게 미혼인 자녀를 둔 이렇게 엄마들끼리 대리 맞선하는 맘 매칭이라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아파트 주민들끼리 자기 자식과 어울리는 짝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그만큼 자녀들의 결혼에 부모가 관심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예요. 부부의 마음 매칭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결혼시키겠다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지금. 맞아요. 이게 우리가 맘 매칭하면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엄마들끼리 만나서 중매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 맘매칭을 왜 할까? 왜 이런 새로운 이 중매 풍조가 생길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자녀라면 일단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겠구나. 더군다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평판을 알고 있겠구나. 이런 일종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정서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를테면 엄마들끼리 딱 미리 서로 알고 있다면 집은 어떻게 할 건지, 혼수는 어떻게 할 건지, 예단은 어떻게 할 건지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물밑 작업을 사전에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겠죠. 이게 약간 뭐랄까 국가들끼리 모여서 조약을 맺을 때 참모들끼리 사전 물밑 회의하는 거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아들과 이 딸이 만나서 향후 어떤 큰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일명 빅픽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부모들끼리 논의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우리가 미리 내 사위, 내 며느리를 서로 알고 있다면 부모 자녀 간에 또 장인 장모 간에 이런 관계의 악화를 막는데도 또 이 위아래 세대뿐만 아니라 사돈들 간의 관계를 악화를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명 검증된 결혼으로서 맘매칭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 사연에서는 그 결혼식에 대한 모녀의 생각도 굉장히 달랐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결혼식 부모님 잔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딸은 지금 소규모 웨딩을 원하고 있는 거고, 근데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걸 별로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결혼식 스몰 웨딩이라고 하는데 세대별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자녀와 부모의 생각이 정반대였어요. 자, 그래프 보시면
한 리서치 기업에서 미혼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작은 결혼식을 할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자녀 세대는 74.3%가 의향이 있다. 근데 부모 세대는 65.8%가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녀 세대는 결혼식에 쓸데없는 허례의식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부모 세대는 결혼식도 하나의 문화다. 가족의 체면이나 위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형식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부모 세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본전. 그동안 많이 뿌린 게 얼만데. 요 생각을 좀 거두셔야 스몰 웨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결혼 풍속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이런 문화도 좀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셨으니까 결혼을 앞둔 자녀 부모 조언을 귓등으로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전문가? 정철진 대표님 찾아가야 되나? 아니 이효성 교수님 찾았는데 왜 지금 경제 전문가? 요거 이제 제 인생 그 카톡의 대문에 보면 힘든 일은 남에게 이렇게 써 있기도 한데 중요한 건 경제 전문가를 만나라는 건 떠넘기겠다는 게 아니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녀가 그 어떤 웨딩의 문제 혹은 결혼식과 관련된 문제 또 집을 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부모님하고 의견이 맞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귀뚱으로 들어요라고 했지만 요새 애들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의견 또 자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전혀 매칭이 되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로 다른 답을 가지고 가운데 중간 지점을 찾기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한가? 명확한 정보 그리고 어떤 그 아직 찾지 못한 정보뿐만 아니라 거기 해결책들이 외부에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외부에서 올 때 가장 좋은 정보와 가장 좋은 알지 못하는 해법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럴 때 저는 경제 전문가 혹은 재정 전문가를 좀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 목요일 코너에 보시면 미남 경제 평론가 정철진 평론가가 있는데요. 귀 근질근질 하시겠네.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참 찾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첨예한 갈등이 있을 땐 가족 내에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길을 잃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만나야 될 건 누군가? 바로 전문가고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 중에 하나는 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가족 간의 갈등도 조정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전문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별히 아이들 혼사 앞두고는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정철진 전문가 이 방송 보다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연락이 좀 갈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집도 그래요. 엄마랑 딸이랑 뭔가 풀어보려고 대화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대화 때문에 관계가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돈까지 없어 보세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텐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계시죠? 부모님 세대와 자식 세대는 같은 인류가 아니에요. 맞아. 기본적으로 가치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사용하고 있는 매체나 같이 뭐 유튜브 같은 걸 보더라도 보는 컨텐츠도 달라요. 맞아요. 당연히 정보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마, 아버지들 결혼시키려는 그 세대 부모들은 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에 결혼하는 세대들은 대부분 M세대가 되게 많을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 맞아요. 이런 두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은 뭐냐면 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B세대는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 세대고요. 대신에 M세대는 실제 앞으로 전망이 지속적으로 어둡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 세대가 살림을 늘리는 세대냐 아니면 이 빚 때문에 목이 쫄리는 세대냐 이런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엄마하고 딸이 정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고 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얘를 좀 설득해 주세요라고 해서 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설득의 내용이 뭐였냐면 얘가 자기 이제 그 엄마 표현은 사위라고 하지 않고 자기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지금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월세를 가겠다는 거예요. 대신 월세를 사는 대신에 본인들은 더 큰 대형차를 사겠다. 전세도 못마땅한데 월세를 가겠다 하고 월세를 못마땅한데 그걸로 외제차를 사겠다고 하니까 이 엄마는 이 답답한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비합리적이니 보다 합리적인 선생님이 제가 이 딸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 딸의 말이 명언입니다. 엄마가 갚을 거 아니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와, 무섭다. 이게 사실은 뭐 대출을 내서라도 내 집을 사는 것이 미래 살아본 사람들,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안정성이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의견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동시에 빚으로 평생 목 졸리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딸의 의견도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둘 간의 갈등이 이 경제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번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상담 주제에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결혼과 동시에 굉장히 더 첨예하게 된다는 건 분명하죠. 예전 같으면 내 집 마련하겠다고 진짜 돈 아껴서 이제 월급 모아서 겨우겨우 해서 집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서울 한 아파트가 평균가가 뭐 9억 원 뭐 이렇게 되니까 10억 가까이 아예 요즘 세대들은 그냥 집을 안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또 돼요. 안 사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거죠. 네, 사고 싶은데. 저도 전세예요. 네. 그래서 뭐 멀리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최근에 이 젊은 세대들의 어떤 특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부모님들의 의견이나 부모님들의 생각이 사실 저출산에 대한 말하지 못했던 우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조사를 하나 해본 게 있는데 실제 뭐냐면 주거 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도표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월세 거주하는 집은 자가 거주하는 집에 비해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55.7%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를 거주한다? 그럼 어떤가? 이때는 자가 거주하는 집보다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28.9%가 또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면 저희 맨날 얘기하죠. 둥지. 둥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안정적 가정을 유지하는 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부모님들의 생각을 하니 집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걸 부모 세대들도 겪긴 겪었거든요. 대부분 뭐 월세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거는 그 시대 얘기죠. 이재용 아나운서나 제가 결혼할 때는 그래도 모아서 살림 늘리는 게 재미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옛날 사람이다. 이렇다 보니 요즘 세대는 사실 지금과 많이 다른데 어떤 면이 다르냐? 사실 더 합리적이고 더 똑똑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 키워서 이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지금까지 얼마나 멋지게 키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공정이나 혹은 정보에 대한 민감성을 볼 때 불안도 더 큰 거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반드시 정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정보를 나누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는 꼭 사위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어쨌든 경제 전문가를 찾아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보게 해라. 그다음에 스몰 웨딩 하려는 속내를 들여다보라. 그래, 속내를 알아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꼭 내 생일에 내 친구, 그러니까 제 생일에는 저희 엄마는 꼭 동네 애들 이거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따로 있는데 꼭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한 건 이재용 아나운서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부모님들은 본전 생각나죠. 뿌렸던 부조가 얼만데. 더군다나 요새는 외동딸, 외동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뿌렸던 것만 딱 해도 집값의 절반이 나오는 집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 혼자 하는 결혼이 아니라 가족이 하는 결혼이고 가문이 하는 결혼이고 그렇다 보니 실제 스몰 웨딩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니냐. 우리가 뿌려놨던 것도 뭐 심지어 거두지 못할 뿐더러 다른 친인척들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결혼식에 온다는 건 얼마나 웃긴 일인가. 우리가 또 해외에 무슨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둘이 서가지고 몇 명 앉혀놓고도 너무 이렇게 춤추면서 파티를 또 하잖아요. 행복해 보이죠. 그리고 나서 야외 결혼 막 하잖아요.
근데 그때 와서 보면 진짜 축복해줄 사람들이 와서 우리만의 축제를 즐기는데 그렇죠. 이게야말로 우리 첫 번째 출발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저 얘기는 되는데 제 딸은 그냥 빅 웨딩으로 하는 걸로. 아니 근데 스몰 웨딩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또 네. 답답해하는 부분이 아껴서 외제차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걸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딸이 원하는 게 외제차인가 아니면 스몰 웨딩인가. 이걸 먼저 구분을 좀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딸하고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건데 만일 딸이 원하는 게 엄마 나 사실은 이렇게 결혼식 크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외제차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이 목표는 외제차야. 외제차야, 맞아. 그게 아니라 엄마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나를 정말 축복해 주실 분들만 모시고 결혼하는 게 내 꿈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스몰 웨딩이 목적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딸의 목적이 외제차라면 차라리 부조를 왕창 받아서 그걸로 외제차를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러네. 차라리. 네. 그래서 딸과 이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니? 그래서 보통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들하고 대화할 때는 꼭 영어 단어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really예요. Really? 진짜로? 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서 딸이 생각하는 게 스몰 웨딩인지 외제차인지를 분명히 한다면 딸이 만약에 정말 그래서 아껴서 외제차냐 아니면 그냥 스몰 웨딩이냐 이 결과를 보셔서 아껴서 외제차라면 그러면 하고 중재안을 내실 수 있겠죠. 차라리 우리가 친인척들 다들 불러서 함께 모시고 축하를 하고 대신에 이 들어온 금액은 너의 외제차를 위해서 기꺼이 쏘겠다. 이런 방식으로 약속을 하시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속내를 확인해 봐야 한다. 진짜인지. 예쁜 대화를. 뭔 뜻인지. 사위의 의견도 들어가. 사위 얘기가 나오네요. 아니 이 결혼에 엄마하고 딸이 싸우고 있습니다만 정작 또 다른 당사자가 빠져 있죠. 네. 그건 사위입니다. 아하.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왜 자승자강이란 말 있잖아요. 스스로를 이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땐 스스로를 이기는 것보다 자식이 이기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자식이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위 이기는 거예요. 정작 이 결혼의 당사자인 사위에게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셨을 때 사위가 장모님께 장모님 저도 이 사람과 같은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결혼이고 그들의 결정이기도 한데 사위마저 저희는 스몰 웨딩 하겠습니다. 혹은 결혼식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집도 월세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사항에 대해서 부모가 더 관여한다면 이거는 뭐 완전히 척을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위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동일한 의견이다 할 때에는 이건 부모님들이 이길 재간이 없다 분명합니다. 네. 근데 그 서운한 마음은 어떡해요? 2대1로 막 사위랑 딸이 합심해서 이렇게 막 엄마한테 막 덤벼들면 아유, 너무 마음 아프잖아. 덤벼들 때에는 엄마도 만만치 않은 분인 거죠. 그리고 딸도 만만치 않은 그리고 사위도 만만치 않은 건데 분명한 건 사위랑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사위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 이 과정이 우리가 얼마나 드라마 많이 보고 얼마나 이런저런 토크쇼 많이 봅니까? 초반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처음에 15도 차이가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삶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 결혼 전에 사위나 며느리와는 다투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약간은 불편하고 결혼 이후에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초반부터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부터 사위와 다투거나 딸과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인생 살아가는 내내 부모님하고 척지고 좋지 않은 관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차라리 제가 아까 초반에 첫 번째 경제 전문가를 만나고 말씀드렸죠. 왜냐? 이 자녀들을 설득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해하고 설득이 되어야 다시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결혼 초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 계획은 늘 새롭게 리뉴, 갱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 말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들리는 소리로, 들리는 언어로, 들리는 논리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해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부모들은 가정 내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투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사위와 다투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사위를 충분히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건데 그게 내 남편, 이를테면 장인일 수도 있고 그게 뭐 그쪽 집안의 사위 그쪽에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분명한 건 전문가 제3자를 통해서 합의 과정을 건강하게 도출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겁니다. 네. 아니 맞아요. 요즘에 그 이인철 변호사도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요. 맞아요. 말 들어보면 그 장서 갈등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것도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귀한 딸하고 귀한 아들이 만났으니. 그래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 장서 갈등은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에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모님을 영어로 mother-in-law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장모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monster-in-law라고 불러요. 괴물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만큼 장모님이 무섭고 어려운 존재입니다. 거기에는 딸을 두고 우리 딸을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하게 만들까라는 장모님의 개입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집을 못 얻어도 네. 사위의 마음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중요하네요. 딸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미래를 위해 얼마나 집이나 혹은 차가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와 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장기적 계획을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기초가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딸이고 아들이고 다 컸으면 제발 좀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삶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꾸 그 자식 얘기만 해. 노부부가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아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당신들 얘기를 해야 그거밖에 되는데. 없냐고. 그래. 누나도 있고 뭐 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자 이런 고민 어디다 얘기합니까? 자, 채널의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용한 상담소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민하고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정 문제, 뭐 부부 문제, 인간 문제, 금전 문제. 여러분도 고민스러운 것들을 부담 없이 익명으로 처리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우리 이호선 우리 상담소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뻥 뚫어 해드리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 변기는 못 뚫어드려요. 네? 고민만 해결해드립니다. 예, 용한 상담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처서예요. 네. 이제 더위 한풀 꺾이고 모기의 입도 삐뚤어진다면 네. 처서인데 태풍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문턱에서 지금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제주도 남부지방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뭐 중부지방, 서울도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